여보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고객님의 방문에 감사드리며 곧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성 사용자입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열길은 알고 지낼지라도 한길은 알기 어렵다는 속담이 있죠. 즉,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내는 것은 다소 어려운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남편은 조금 일찍 결혼했고 이미 10년 이상을 함께 보냈습니다. 또한 시댁 가족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상대방의 속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큰 문제를 겪게 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겪은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저는 현재 번화가에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작해 약 8년 정도 되었는데 젊은이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라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2년 전에 작은 스타트업에 입사하여 꾸준한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비해 수입이 많이 적었고 늦게 취직해서 인턴급에 해당하여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기 힘들었어요. 사실 남편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서 한참을 노력해왔지만 마침내 취직한 회사에서 늦게 입사한 후 권고사직을 당하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몇 달 동안 집에서 놀고만 있었죠. 그래서 가난한 삶을 이어나가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놀고 있을 거야? 취직을 안 할 거야? 라고 남편에게 물었죠. 남편은 일자리를 찾겠다며 재촉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여보, 너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야? 작은 회사라도 알아보고 빨리 일에 종사해야 해. 30대라도 아직 젊은 편이야. 30대 후반인데도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다던데. 몇 달 쉬다가 알아서 일자리를 찾겠다 하며 남편은 계속해서 놀 생각만 하고 있어 보였어요. 남편이 취직할 만한 회사들을 직접 알아보고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재촉했지만 남편은 온종일 놀기만 하고 싶었죠. 결국 제가 남편을 도와서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그 역시 남편이 저를 따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작은 스타트업에 낮은 직급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들어간 곳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열심히 하라면서 수십 번 당부했어요. 물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 보니 물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걱정이 되었지만 작은 스타트업이라도 취직을 한 덕분에 한시름 넣을 수 있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30살이 훌쩍 넘은 사람을 받아주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남편의 취직 문제로 이혼까지 생각했었어요. 아무리 문제없는 집안이라는 말이 있지만 애가 있는 상황에서 남편은 돈을 벌어올 생각을 하지 않아 힘들었거든요. 차라리 속 편하게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돈 못 버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닐 텐데 후회할 거면 결혼을 왜 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당시만 해도 불완전한 20대 중반의 나이였어요. 다른 사람보다 일찍 결혼을 선택했기에 초반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그래도 남자들은 아이를 낳으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커진다고 하니까. 세상에 나왔을 때 남편도 정신을 차리게 될 줄 알았지만 딸이 태어났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넌 취직 안 할 거야. 우리 딸 태어났으니까 백수로 누워있을 거야. 누가 취직을 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잖아. 앞으로 우리 딸한테 돈 들어갈 텐데 취직 싫으면 밖에서 택배라도 일해라고 한다면서 남편은 제 옆에서 성질을 다 부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의 태도에 짜증이 났지만 견고하게 얘기하니까 변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변하는 게 없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정했어요.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을 때 남편은 기적적으로 취직을 했어요. 취직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가족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혼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몇 년 뒤 회사를 추방당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한숨만 나왔지만 더 속상한 게 남편이니 다른 일을 찾아라고 말해주었어요. 제가 당연히 달래주었어요.
그때에는 걱정이 산더미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금방 다시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고 남편은 다시 한동안 백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계속되며 저는 다시 이혼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마음 같아선 바로 이혼 도장을 찍으려 했지만 아버지 없는 제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조금만 기다려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미루다 보니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었고 다행히도 지금은 남편이 스타트업에 참여해 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 대신에 어떻게든 딸을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까지 아끼며 알뜰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절약한 돈은 나중을 위해 모아두었고 혹시나 생길 급한 일에 사용하거나 제 딸의 교육비로 사용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적금을 넣었죠. 주변에서는 구두쇠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하다는 말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의 절약 습관에 불만이 많았어요. 특히 어버이날이나 명절 때가 되면 입이 삐죽거렸죠. 이번에도 용돈만 주냐 대체 어떻게 생활하는 거냐고 불평하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그녀가 그녀의 말을 상처받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는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젊은 며느리는 재정적인 면에서 젊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적절한 액수인 50만 원의 용돈을 내는 데에 있어서도 불만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부부의 가정생활이 실수나 부족함 없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말을 숙일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입장으론 그녀의 말이 여전히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이 나고 진실한 마음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시누이가 다른 가정의 며느리와 비교하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일부러 웃으면서 듣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돈을 쓰지 않을 텐데도 쿵짝을 떨어버리면서 몇 푼이나 든다고 아끼려고 합니다.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회가 있을 때 조금씩 모아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딸 혜빈의 교육 비용이 많이 들 것을 대비해서라도 적금에 돈을 계속 넣어야 합니다. 남들이 생일 때 해외여행을 선물한다는데 우리는 해외를 못 다녀왔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요. 이제 칠순 잔치를 못할까봐 무서워요. 저한테 무례하게 말하시지 마세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온다면 그건 남편 탓입니다. 예전에는 말다툼을 싫어해 좋게 넘어갔겠지만 지금은 시누이가 계속해서 나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똑바로 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시어머니도 본인 아들이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똑바로 이야기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죠. 남편이 돈을 제대로 벌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을 거야. 그러나 어떻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남편이 돈을 벌어도 거의 가정에 도움이 안 되니 거의 저 혼자가 가족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남편이 승진을 하거나 좋은 회사로 옮기지 않는 한 우리에게 경제적 여유는 없을 거라서 용돈 문제나 해외여행은 시어머니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12년째 적금이 만기를 앞두고 있었어요. 돈을 모으면서도 적금 만기 날이 다가오니까 신기했어요. 꾸준히 모아놓으니 끝에는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적금을 찾기 전에 더 나은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아니면 딸이 발레 소질이 있는데 좋은 학원에 보내줘야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간이 흘러 10년 만에 적금이 만기가 되던 날이 왔어요. 그날은 꽃집이 쉬는 날이었고 오전에 집 청소를 한 후에 오후에 은행에 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반찬을 바리바리 써서 가지고 왔더래요. 시어머니는 평소에는 자주 오시는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게장이나 부추무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왜 하필 오늘 오셨나 했지만 이미 오신 상황이라 은행은 다음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반찬을 받아들고 평상시처럼 차를 내어드렸어요. 한 번 오면 2시간 정도 수다를 떨다가 가시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응,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저녁 먹고 갈래? 오늘 저녁 먹고 가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아, 주말에 장을 봤는데 음식 재료가 없어요. 아이모가 있으면 대충 먹으면 돼. 가족끼리 신경을 쓰고 그런데? 그럼 오늘 아버님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동창회 갔고 세이는 30분 걸리는 친구 집에 만나러 간다던데. 신우이는 저녁 전에 여기로 올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 당황했어요. 집에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그렇게 시끄러운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 내 마음에는 집에 음식이 없다고 하기를 거부하고 싶었지만 자주 있지 않은 것 같으니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는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식사 중에 두 사람의 표정을 보니 뭔가 내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건가 했지만 두 사람 다 음식을 잘 먹고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온 것도 이상했고 두 사람이 계속 나를 쳐다보는 것도 어색했어요. 그러나 나는 애쓰며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식사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예상이 항상 맞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예상대로 두 사람은 우리 부부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딸이 조만간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가씨가 아직 20대인데 벌써 결혼을 하시나요? 언제쯤이죠? 그러게. 난 예정대로 약 6개월 뒤쯤 되겠지? 그래요. 축하합니다. 아가씨가 결혼을 한다는 거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그 사람과 만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내 아무 생각이 없어 그 녀석이 결혼하는 것을 축하하지. 그리고 시골에서의 생활은 아무 생각 아니야. 어쨌든 겨울 옷 때문에 그럴 거라는 거야. 하지만 내가 계산을 해도 혼수 비용이 부족해 말이야. 그래서 니들이 좀 도와줘야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가씨가 결혼하는데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나? 가족이 서로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 유진아, 너 적금 만기가 올 때 되었잖아. 그거 좀 내놔. 급하니까 그런 돈을 혼수 비용에 써야 해. 그리고 세희가 결혼하고 나면 돌려줄게. 어머니, 왜 적금을 가져갈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어렵게 살고 있잖아. 당신도 알잖아. 결혼 비용은 우리가 부담 못하잖아. 그건 안 돼. 두 모녀가 나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적금 통장을 찾아서 가져올 거야. 그렇게 여실히 거부해도 그녀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가져가기 싫으면 못 가져갈 줄 알겠다고요? 당신이 보기에도 화제가 된 것 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의 제목은 가족의 갈등기란 것이죠. 결국 남편이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가족들의 감정적인 표현과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며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숨을 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주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무슨 상황이었든 그 모든 걸 뒤로 한 채로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싶었던 것인데요. 쓸쓸했던 마음이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순간은 그저 끝이지만 앞에서 우린 또 만날 거예요. 이야기의 끝에서 청산의 영원히 숨결을 담으며 그러했어요. 저는 걱정스러웠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두려웠죠. 하지만 여러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했어요. 그때의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혹시 그 쪽지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시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시아버지는 처음에 미소 짓더니 점점 어지러워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야 쪽지를 읽고 있는 저를 봤더니
미안해하며 아무 말 없이 가슴이 뭉클해진 듯 했어요. 엄마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양이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정말 알 수 없었어요. 미묘한 상황이었거든요. 시아버지와 저 모두 황당하고 당황했고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이 사실을 다룰 것인지였죠. 한참을 머리를 싸매며 고민한 끝에 결정을 했어요. 이상한 부모님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 눈을 다 감을 수도 없었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그 이야기를 다룬 후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어요.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견디고 나아가야만 했어요. 함께 가족으로 지내야 했으니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에는 우리 가족이 함께 이겨냈어요. 아직까지도 그때의 기억이 밝게 남아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 저는 무심코 넘어갔던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답니다. 이렇게 사소한 곤경 속에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요, 당신도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가서 편안히 살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와 헤어지고 엄마와 잘 지내면 당신을 곧 해외로 보내줄 거예요. 아저씨와 잘 지내려고 하면서 엄마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줄 거예요. 나는 쪽지를 여러 번 읽어봐도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던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 남편과 시누이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니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 같았어요. 게다가 억울하게 돈도 빼앗겼으니 이참에 제대로 조사해 복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만나던 남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2에서 3일 동안 꽃집 문을 잠그고 출근하는 척해 시어머니를 쫓아다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차로 다니면 들키기 쉬우니 사촌 동생에게 부탁해 차를 빌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아침 사촌 동생을 만나 차를 빌려오고 시댁으로 향해 시어머니를 쫓기로 했어요. 바람 피우다 상황에서 3일 중 한 번은 그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다만 걱정한 것은 차가 없는 시어머니가 버스를 타면 쫓아다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였어요. 다행히도 아니면 불행히도 시어머니가 만나는 그 남자는 좋은 차를 가지고 시골에 온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을 나와서 조용한 곳에서 그 남자의 차에 탔어요. 나는 그 차를 쫓아다니며 기회가 될 때마다 둘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시어머니와 그 남자는 나이가 많지만 여느 연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 가기도 하고 드라이브를 즐기기도 했어요. 그 남자는 시어머니와 여기저기 다니다가 처음 태운 곳으로 다시 데려다 주었어요. 그 사람은 좋은 차에 좋은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쪽지에 적힌 내용처럼 사업가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나는 그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 사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봤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적금 통장을 다시 돌려받게 하는 것도 생각해봤죠. 생각은 했지만 적금 통장을 되찾아도 이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제대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 고민했죠. 하지만 생각해봐도 확실한 복수는 시아버지에게 알려서 그 남자와 헤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쪽지 내용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그 남자에게 마음이 있는 것보다는 돈을 탐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시누이가 모르는 척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시아버지에게 알리면 집안이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시어머니는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시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정했고 운영 중인 감자탕 가게로 찾아가게 됐어요. 아버지, 며느리 왔어요. 우린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이야기하러 왔어요. 혹시 세준이 그 놈과 속썩이는 건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요. 제가 아버지께 이야기할 게 있어요. 아, 그래. 여긴 불편하게 앉아서 얘기해. 시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고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려워서 쉽게 입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어려운 이야기를 눈치채신 것 같았는데 모든 걸 괜찮다고 하시면서 천천히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몇 번 한숨 쉬고 결심을 다잡았죠. 시아버지 앞에서 시어머니가 바람피우는 사진과 쪽지, 그리고 적금 통장을 훔친 사건을 하나하나 얘기했어요. 당연히 시아버지는 화를 내셨고 난리를 쳤어요. 시간이 지나며 시아버지는 진정을 찾았고 저에게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몇십 년 전에 시어머니에게 숨기며 지방에 버려진 임야를 헐값에 샀다고 말씀하셨는데 환매나 재개발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던 임야에서 최근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무 재미있었어. 우리 얼른 나 이야기를 끝내놓고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자.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서 어떻게 큰 사업을 하는 게 맞을지 생각했었는데 그 남자를 따라다 보니 사무실도 허름하고 자기를 쳐서 이익을 올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시아버지는 우연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실 두 사람은 사무실 앞 외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거기서 담배를 피우며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 차 근처에 주차를 해놓아서 창문을 조금 열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들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밤이 되어서 조금 어두워지고 사촌 동생의 차는 썬팅이 많이 되어 있어서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창문을 조금 열었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니 두 사람은 시어머니로부터 돈을 얼마나 더 뜯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 남자는 시어머니와 재혼을 해서 돈을 더 뜯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야기를 들은 후 그 남자를 독치고 해외로 도망칠 생각을 했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놀라 계속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그 남자에 대해 조사한 후 시아버지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시아버지는 차에서 내리려다가 다시 올라탔고 차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몇 번이나 다짐을 해주셨어요. 유진아, 나는 노파심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너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평소대로 조용히 지내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평소대로 조용히 지내기로 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혹시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지금 피곤할 텐데 들어가 쉬어.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약속을 한 후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녁 먹고 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실실 웃고 있어요. 내 적금 통장을 뺏겨서 화가 나는데 그 앞에서 계속해서 휴대폰을 보니까 짜증이 나더군요. 뭐가 그렇게 좋아하자고 자꾸 웃어? 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라도 들었어? 성과는 어디 있는지 나 승진 같은 거 넘버. 해도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앞으로 열심히 해서 승진해야지. 아 여보, 우리 내년쯤 해외 나가서 사는 건 어때? 당신 여유만 되면. 우리 혜빈이 해외에서 교육시키고 싶어 했잖아. 해외 같은 소리 하네. 당신 해외 가서 살 돈 있어. 헛소리하지 말고 얼른 저녁이나 먹어. 아무래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만난다는 그 남자를 굳게 믿고 있는 듯 보였죠. 누가 보면 남편이 이미 큰 돈을 손에 쥐고 있는 부자인 듯 보였어요. 당장 가지고 있는 건 쥐뿔도 없는데 말이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순간 그 남자의 정체를 이야기할 뻔했잖아요. 물론 가까스로 참기는 했지만 돈에 눈이 멀어 시아버지를 배신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졸음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틀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온 식구들을 시댁에 불러 모으셨죠.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대충 예상을 하고 찾아갔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보니 시어머니부터 시누이까지 영문도 모른 채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앞에 제가 드린 사진과 쪽지를 던지듯이 내려놓으면서 이게 뭐냐고 물으셨죠. 처음에 시어머니는 별 생각이 없는 듯 뒤집어져 있는 사진을 한 장 찍으셨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하자고 자꾸 웃어? 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라도 들었어? 성과는 어디 있는지 나 승진 같은 거 넘버. 그러나 사진을 확인한 후에 크게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던지듯이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무섭게 응시하며 쪽지를 가리키는데 옆에 있는 종이도 확인하라는 눈짓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고
쪽지를 확인한 후 얼굴이 창백해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과 시누이도 함께 쪽지를 확인하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시아버지는 화를 내며 시어머니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며 말했어요. 왜 이런 충격을 받고 그러는 거야? 아, 서로 다 알고 숨겨진 거 아니야? 당신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왜, 아버지, 일단 손을 놓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니네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할 생각을 해? 힘들게 먹였고 입혔고 재웠고 교육까지 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쪽지 내용을 이야기했대요.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안 돼요. 제 사귀는 분은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돈도 엄청 많고 고급 차도 타고 사업체도 가지고 있어요. 거지 같은 감자탕집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무릎 꿇고 사죄하면 어떨까요? 사이좋게 알 수 있도록 용서해 줄 테니 당신이 무엇 때문에 두려웠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당신처럼 대단한 사람이 나를 눈 한 번 깜짝하지도 않을 정도로 부자가 된다고 하던데 분명히 그 사람은 기회를 주겠다고 나에게 말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 알아두세요. 제가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당신 자식들을 챙기고 집을 나가달라고 하면 못 나갈 줄 아세요. 어느 아저씨가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면서 이러실 거라고 생각한 우리 애들아.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데려가며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집을 떠났어요. 시아버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셔서 저를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등을 치시며 떠나러 가셨지만 걱정이 되어서 한숨도 쉬지 못했죠. 다음 날 꽃집에 출근하게 되었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시아버지가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어제 괜찮으셨어요? 아니요, 어제 일로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겠구나. 아버님을 위해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너무 나무래이는 거 아니겠니? 알아서 처리할게. 내 고집으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는 이득이 없고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야. 사부님은 그날 저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미 제 꽃집에 오시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세 사람에게 그 남자의 정체를 알리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휴대폰이 없다며 신이와 남편에게 녹음본을 보낼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사부님은 제가 걱정할 것을 생각하셔서 미리 말해주시겠다며 비밀을 지킨 후 꽃집을 나가셨죠. 그날 밤 꽃집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부자가 될 생각에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조금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이미 재혼 준비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당연히 남편과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재혼을 지지했죠. 남편은 아저씨가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 당연히 그쪽에 붙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더라. 그 말이 정말로 맞는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의 미래가 내 앞에 그리었지만 사부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모르는 척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와 사부님의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쯤에 시아버지와 나는 남편과 시누이에게 녹음 파일을 전송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후 세 사람이 다가올 것을 예상하고 시아버지와 함께 시댁에 있었어요. 그러자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세 사람은 급히 시댁으로 왔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한 것을 시인하며 용서를 뇌직했어요. 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샀어. 인정하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용서 같은 말을 하고 있네. 지금 이혼 소송 중인 건 몰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세 사람이 시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잘못을 시인하고 두 손을 모아 용서를 구했어요.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제 적금 통장은 시누이 혼수 비용이 아니라 그 남자에게 줄 돈이었어요. 애초에 시누이는 결혼 예정이 없었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나는 10년간 모은 적금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앞으로 죽은 듯이 살겠다고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돈에 눈이 멀어서 남편을 뒤통수 치다가도 며느리가 10년간 모은 돈을 훔쳐간 여자를 다시 받아들일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매도를 한 돈을 시어머니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셨고 새 사람과의 인연을 끊고 살 것을 통보했어요. 그 후 그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남편과 이혼했어요.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았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 후에는 양육비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봉투를 주셨어요.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는데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강요하여 제 주머니에 넣어주셨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어른이 주신 돈을 감사히 받기로 했어요. 사실 10년 동안 모은 적금이 한순간에 날아가서 허무했어요. 사기꾼들이 경찰에 잡혔지만 이미 써버린 돈이었기에 손해는 이미 발생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챙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덕분에 지금은 딸과 함께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전 남편과는 이혼했지만 샤브제에게는 안부를 전해주며 가끔 만나고 있어요.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손주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이전 아버지처럼 좋은 분을 잃고 싶지 않아요. 계속 아버지를 찾아뵙을 것이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한 5월 되세요. 감사합니다.